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자 배구 대표팀이 국제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네, 그 여자 배구 대표팀이 오늘 수원에서 열린 그랑프리 세계 여자 배구 대회 2그룹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을 3대 0으로 완파했는데요. 네. 또 에이스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염혜선과 김희진이 10점씩 올렸고요. 네. 또 세계 10위 우리나라가 상위 두 번째 그룹인 2그룹에 속해 있는데 네. 현재 6승 1패로 선두고요. 네.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더 보태면 상위 세 팀이 출전하는 결선에 오릅니다. 예. 제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케이블 막 채널 돌리다 보면 이 터키에서 뛰고 있는 김연경 선수 그 소속팀이 페르나베체입니까? 네, 그 김연경 선수는 그 2011년부터 그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었고요. 예. 또 지난 5월 달에 그 중국 상하이로 이적을 했는데 페네르바체에서 굉장히 오래 뛰면서 뭐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차지했고요. 네. 또 득점왕과 MVP를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케이블에서는 페네르바체 그 팀에서 활동하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저도 그 TV로 본 적이 있고요. 워낙 그 리그에서 잘해왔고 사실 김연경 선수가 그 팀에서 뛰면서 연봉 15억 7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 전 세계 남녀 배구 선수를 통틀어서 또 최고 몸값이고 워낙 좋은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방송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여자 배구의 메시라 할 만하네요, 정말. 그죠? 네, 맞습니다. 독일 여자 배구 대표팀 감독도 또 김연경이 축구 선수라면 메시보다 한 수 위라고 말할 만큼 또 여자계의 메시라 또 불리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박민 기자하고 인터뷰하다가 잠깐 이렇게 말을 버벅거렸던 이유가 영국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고 있던 선수 중에 한 선수인데 이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계속 지금도 생각 중에 있는데 잠은 잤습니다만은 어쨌든 축구 선수 이름이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요즘 어때요, 박태환 선수는? 네, 그 박태환 선수는 현재 세계 수영 선수권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네. 23일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하고요. 네. 2007년과 2011년에 세계 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또 6년 만에 세계 선수권에 나서서 또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많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된 것 같죠, 그죠? 네, 사실 박태환 선수가 또 금지약물 검출로 또 출전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해 리우올림픽에서는 그 전 종목 예선 탈락에 그치기도 했는데요. 네. 또 본인이 마음을 많이 추스리면서 또 최근에 국제 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차지한 적도 있고, 또 사실 이번 대회에서는 또 중국의 순양이나 호주의 호턴이 우승 후보로 꼽히고는 있는데, 또 본인이 또 뒷심이 또 좋은 만큼 또 깜짝 우승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프로축구에서는 지금 베테랑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34살 수원의 염기훈 선수는 어시스트 7개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38살 전북 공격수 이동국 선수도 또 지난 주말에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굉장히 노장으로서의 또 베테랑으로서 품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최근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노장을 발탁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또 이들이 뽑힐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와 국제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9%라는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답니다. 보통 이 북한 경제 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집계를 해서 발표하기도 하는데 대체 이거 어떤 결과로 추정으로 이렇게 3.9%가 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17년 만에 최고치가 유엔 강력한 제재 속에서 지금 나온 거라서 이거 뭐 제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물방망인가? 이런 고민도 됩니다.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임물출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3.9%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2015년에는 이제 마이너스 1.1% 성장을 했는데 네. 이번에 3.9% 성장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한 해 실질적으로 5%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놀라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말씀하셨지만 국제사회가 이제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에 따라서 역대 최강의 제재를 가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진전은 상당히 놀라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성장이 가능했느냐. 결국 이제 저희들이 그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제 북한 내의 그 자본주의 이른바 이제 시장화의 진전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국내 투자, 소비, 생산 모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2016년 지난해만 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15년에도 이 국내 투자, 소비, 생산 모두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북한 내에 이제 경제 어떤 활성화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북한 내 시장 말씀하시는데 북한 내 시장을 어떻게 분류를 하고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보다 이제 큰 규모의 종합시장이 한 460여 개가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제 북한 시장이라는 공간을 발견하고 또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공식시장이 이렇게 돼 있고 또 공식시장 그 주변에 비공식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골목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북한 시장, 북한 전역이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그런 사회주의 경제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물결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이 장마당을 통해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스며들고 있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경제 운용 방식은 거의 시장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이제 시장 경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제도화 수준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소유권, 재산권을 얼마나 그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그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되는 화폐는 주로 북한 화폐입니까? 아니면 중국 화폐입니까? 그러니까 달러하고 이제 미국 달러하고 중국의 위안화가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저희들이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북한 돈보다는 거의 외화가 이제 시장 활동을 이제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 북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뭐 장마당 시장 경제 이게 미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임물출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북한 내부에도 지금 이 자본주의 물결이 상당히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기아선상에서 많은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어떻게든 북한 내부에 인간이 살아가는 시장 경제는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북한과 송유관 가장 기본적으로 송유관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월 한 4만에서 5만 톤을 보내서 1년에 한 50만, 60만 톤을 유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 기본적인 거 가지고도 북한이 버텨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뭐 러시아가 지금 살짝이 뒷주머니로 조금씩 더 전대주는 게 있습니까? 일단 말씀대로 이제 중국에서 한 5, 60만 톤의 이제 원유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러시아로부터 원유 또는 석유 가공 제품들, 등유나 경유, 중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그 지역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원유라든지 석유 가공 제품을 도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게 IS 같은 곳에서 리비아를 점령하거나 이라크를 점령했을 때 나오는 원유를
빼돌리지 않겠습니까? 암시장에다가 팔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원유 같은 것도 혹시 북한과의 어떤 무기 밀거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근데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워낙 지금 아주 강한 상태고 네. 또 특히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거래를 더 특별히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그런 거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그냥 시나리오를 쓴 것 같습니다. 또 예. 북한에서 GDP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46만 원, 1년에 146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버는 거네요.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수준이. 그래 저희들하고 이제 약 22배의 차이가 22배요?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이제 1인당 그 국민 총 소득이죠. GNI가 3,198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2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네요. 전체 국민 총 소득은 45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한국은행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북한의 어떤 경제가 어쨌든 있으면 산업 자원은 뭐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성장률에 가장 큰 효자 노릇하는 산업은 어떤 걸로 봐야 됩니까? 일단 그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이제 지난해 그 전기, 가스, 수도업이 크게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수력 또는 화력 발전이 많이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조업이고 그리고 이제 광업 특히 이제 석탄이라든지 그런 광물 자원 생산이 8.4%니까 꽤 많이 늘어난 거죠. 네. 그리고 농림업 그다음에 건설업, 서비스업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산업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은 고루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에서 광물 자원을 수입해 가기 위해서 기계나 설비 같은 것을 투자하고 뭐 그런 것에 파급된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광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그 설비를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생산된 그 광물 자원은 다시 또 중국으로 대수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했지만 중국의 설비 투자가 일정하게 북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중에 하나가 지금 미사일을 계속 쏴대지 않습니까? 미사일도 돈으로 된단 말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사실 사회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미사일 만드는 데 돈 안 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개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과연 돈 많이 듭니까? 사실 이제 미사일을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요소가 이제 기술자죠. 인적 자원과 뭐 설비, 부품, 그 원료 그리고 자본 기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인건비는 거의 안 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도 이제 북한이 워낙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기술도 상당히 축적돼 왔습니다. 계속 발전돼 왔죠.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자본과 설비 부품으로 미사일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방 기준으로 미사일 개발 비용하고 북한의 어떤 현재 사정을 고려했을 때 비용은 좀 차이가 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건데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CNN에서 2주 내에 또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추가 미사일 도발일지 아니면 6차 핵실험일지 8.15 광복 기념절을 앞두고 북한에서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안이 나오면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패턴을 봐서는 북한이 이제 6차 핵실험이든 추가 미사일 도발이든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아직은 이제 ICBM급 그 미사일을 발사는 했지만 기술 수준을 더 높이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또 북한 지도자 수준에서 김정은 수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추가 도발을 할 때 우리와 미국의 대응은 어떻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지금 그 미국에서는 미 의회 중심으로 추가 그 제재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북한이 이런 이 미사일이나 핵 개발 의혹을 의혹을 꺾을 때까지 계속 그 제재를 가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재가 더 추가될 텐데요. 문제는
과연 이런 추가 제재 또는 더 강력한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지금까지 검증이 안 돼 있고 또 별로 실효성이 높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5% 지난해 무려 5%나 성장했다는 것도 예. 이게 이제 이 제재가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미국과의 어떤 공조 체제를 가져간다면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야기했다고 뭐 그렇게 언론에서 흘러나왔습니다만 북한을 우리는 그냥 둘 수 없다. 결국은 중국이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과 손을 잡고 지금 돕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이제 그러면 제재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무효할 가능성도 오히려 더 크지 않겠나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 중국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중국은 미국이나 우리하고 다른 또 북한과의 어떤 관계의 그렇죠. 특수성이라든지 또 자기들의 예. 또 전략적 이익이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이제 미국이나 우리가 특히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이제 대북 제재에 이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북한하고 1330km에 이르는 긴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 다음으로 이제 인도라는 나라 다음으로 이제 북한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그런 제일 길죠. 어쩌면 인도 다음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이제 제재를 하고 또 송유관 같은 걸 잠갔을 경우 이게 북한에도 피해를 주지만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북한 체제가 불안정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 동부 삼성 지역에 이렇게 쏟아져 들어올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는 결국은 중국이다. 네. 그런 걸 왜 결국 핵 문제는 미국하고 북한 문제인데 왜 네. 우리가 그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네. 감수해야 되느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혹시 뭐 알고 계시는 내용이 좀 있으시면. 그 러시아는 이제 어떻든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는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도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미국을 견제한다든지 또 한반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꾸준하게 북한하고 이 무역이라든지 또 경제 협력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북방 정책에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중국에만 이제는 의존할 수가 없다. 시소가 평평하게 균형을 맞춰야지만 레버리지를 이용할 때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 대중국 정책 기조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혹시? 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얼마 전에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네. 신북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핵심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협력, 특히 이제 경제 협력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요. 예. 사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하고 경제 협력을 상당히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예. 적극 그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정부는 네. 일정하게 이제 호응하겠다는 그런 또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도 이제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또 중국도 우리 한국하고 협력하는 것이 예. 1대1로의 성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교통 그 물류 연결이라든지 예. 또는 뭐 자원 협력과 관련된 그런 협력을 한다든지 또 물류 협력 뭐 여러 가지 협력 부분에서 네. 중국도 상당히 그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근데 물론 이런 협력들이 결국은 이제 국제 정치의 안정성 네. 또 한반도에 특히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국과 러시아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네. 활성화돼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북방 경제 또는 대륙 경제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북한이 나름대로 러시아와 중국과 어떤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또 남한의 어떤 기술력과 여러 가지 자본력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정말 비핵화를 가져가면서
북한 내부의 어떤 경제 성장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통일 한반도의 어떤 전략적 구축 이게 또 상당히 좀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경제의 어떤 돌파구로서 이제 북한과 협력 또는 북한을 격려하는 이 북방 경제와 연계 이거 정말로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북한도 이제 주민 생활의 향상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하고 협력이고 그렇죠. 또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와의 또 균형 잡힌 그런 이제 협력이 이제 필요한 건데 어떻든 이 핵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사일 좀 그만 쏘고 핵실험 좀 차분하게 냉정을 갖고 생각을 해보고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평화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영어로 불금이 Red Hot Friday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뜨거운 불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뜨거워 죽겠는데 그죠? 팟캐스트에서 곽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방송 찾을 수 있으니까요. 팟캐스트 한번 보시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